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는 상식 밖의 위험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투자 협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언급하며 상호 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기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받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60조 원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환시장, 국가신용, 산업구조, 일자리, 공적 자금 손실 위험까지 광범위합니다. 그 손익구조를 꼼꼼히 따지기도 전에 기한부터 못 박아 놓는다면 이는 심의가 아닌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졸속 결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도리어 우리 정부만 탓해온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만 나오면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주권 회복을 가로막아온 세력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대미투자 문제에서 국익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칫 분쟁 연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며 마가 한국 지부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 중대 사안의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동맹국들에게 약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동맹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입니다. 이번 대미투자 압박은 약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굴종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정부 국회 합동에 한미 관세 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 경제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미뤘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드렸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자,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이나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 의원 뭐 이런 상원 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부통령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실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총리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가 이게 지원을 하는 입법 지원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좋은 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잘 알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입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저도 여야의 지도자들과 의원님들을 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TF라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저기 여기 의교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미국에 갔다 오셨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입법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지적이랄까를 하면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달 내에 입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장관, 그리고 또 산자부 장관, 그리고 통산본부장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그쪽에 가서 많이 또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보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뭐라 지금 예단키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설명들을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의 설명과 함께 지금 이제 관보가 뭐 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시간이 조금은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뭐 판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국민들께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또 그리어 USTR 대표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 이 지난번 합의된 조인트 팩트 시트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이행에 관해서 불만 내지는 그 분위기가 좀 나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특히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신뢰를 많이 좀 회복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그러한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그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답답하네요. 예. 네, 저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출장에서 USTR 대표인 그리어 네. 예, 대표하고 오찬을 했죠. 단독 오찬이 아니고요. 예, 예. 알아요. 이렇게 라운드에서 네,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USTR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이 무역 적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가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USTR의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그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분야는 투자 요청을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통상협상 분야는 한국이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주도록, 즉 비관세 장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그 투자는 합의한 이후에 진척이 좀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양국 간의 그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하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표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골프 스코어 카드인 줄 알고 뭔가 봤더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문제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그 통상 교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한테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많은 무역 적자국들과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빨리 좀 응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옵션으로 다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이미 관계부처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대미투자법이 입법되기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해라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는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기 그런 옵션도 거론하고 또 준비하라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그 지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 간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음 질의입니다. 자,
2025년 11월에 이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통상 패키지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보 패키지는 핵 추진 잠수함하고 그리고 우라늄에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거를 협상하는 그런 축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협력이 포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우리 정부에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또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미국의 이 안보팀, 이 협상팀이 한국에 오나요? 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그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에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은 이쪽 관세나 투자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설명을 또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그 한국과 약속한 만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그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면제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걸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루비오가 백악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슈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계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걸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됐습니다.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차관과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뉴욕에 있는 미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이 돼서 이미 15개국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의 제안으로 미국이 승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 하여튼 호의적인 제스처로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주고 또 호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차관이시네요. 예, 장관님 외국 나오셨네요. 네, 사우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예, 저건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예, 일군단도 군단장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에서 선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미를 사전 그대로 의미대로 잘 이해하고 군 당국에서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역시도 마찬가지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중에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이제 이행을 복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단계부터 군에서 작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곳서부터 해제를 복원을 하자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방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하고 또한 이를 철거했고 또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를 했고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에서 군사훈련할 때는 북측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북 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서 그러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낮은 단계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NSC에서는 9.19군 사업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그렇게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낮은 단계에 있어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이 뭐가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고 24년도에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옵션 내용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겠네요. 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결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네, 윤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 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죠. 네.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의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면 좋은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조문을 작년에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중앙 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자체 요구가 거의 이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 개를 노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는 껍데기의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 소위가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 보시고 행자부가 이해 당사자예요. 자기들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서 이양할 건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기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래는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의 이양 관련된 특례 부분은 추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대구, 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죠. 통합이 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통합을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닌 그 중간에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동의하자는 100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더 분권을 심화하기 위한 지방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반려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네, 최대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비용이 1년에만 4조 정도 드는 걸로 나와요. 전산망을 합친다든지. 그래서 통합 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20조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20조는 기존 예산 편성될 거라든지 통합 비용을 제외하고 20조인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미래적인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0조가 말만 20조고 뭐 다 그저 그렇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육군부대가 몇 개 성공을 했어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할 형편이 됩니다. 전투비행단은 12조의 이자 비용을 합치면 20조쯤 되기 때문에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꾸어 보고 공자기금까지 투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된 낡은 군사시설을 최고시설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던 점이 있고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이 호소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문제 제기해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군공항 이전은 컨텔에서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냥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총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답을 가까운 시간 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 통합이 진행되고 광역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함께 더 긴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되는데 사실 무근입니까?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뉴스를 독극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반대 시위에 동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산물이 도입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일본 수산물 지금 문제로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럼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1년 후가 아니라 관련된 그 수산물에 관련된 유해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해안에 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꼭 5년 후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독극물이라 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십시오. 뭐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일본 수산물이 독극물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는데 수입 재개가 논의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된 바 없다면 다행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가 예산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혹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받아온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남쪽은 계속 인구가 빠져서 유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세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이전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에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팀이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식, 지역으로, 지방으로 실제로 산업과 기업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우리 의원님과 우리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의, 의욕, 의지가 거의 같다. 더하면 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이러저러한 혜택을 둬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일종의 그것을 일종의 계수를 개발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의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고 기업에도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계수를 행안부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권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 정부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국민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 하시다가 입각하신 분들이 의원직이 있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 장관 보고 그런 실망이 좀 들고 그런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저 양반 참 애처롭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2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뭐 보고해야 되는 뭐 일반적인 뭐 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끼리 그래 이야기하지 맙시다. 응? 그다음에 그래놓고 항소 포기가 너무 이상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항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 포기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데 다 인사해서 보복해서 내치고 사표 받고 이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거 고소돼 있죠.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뭐 고소된 바는 있고요. 예. 인사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 의원님 뭐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예. 항소 포기의 사유를 설명하라는 그 점보다는 18명의 검사장들 또 다수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 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된 걸 밝혀달라는 걸 집단 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딴 행태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예요. 응? 지금까지 무죄 항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검이 2번이나 항소하겠다 하는데 신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보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간이한 상태로 이제 구두 보고가 됐었고요. 저는 뭐 최종적인 보고 왔을 때도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오히려 그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정 장관님. 검사들은 인사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수락석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의원 정성호 남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돼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다 이게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행위라든가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 공개돼 갖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그다음에 수행하고 이 여당 관계되는 사건들은 무죄만 하면 전부 항소 포기하고 야당이 관계되는 것은 항소할 뿐만 아니라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까지 항소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 절대적으로 어떤 그 개별 사건에 서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갖고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진짜 말씀드리지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요즘은 다 드러나게 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서 좀 소신 가지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 하세요. 그냥 임명직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 인사 책임도 안 져.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했어. 이 특검 말이 됩니까? 응?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기간 연장해 놓고 또 2차 특검 한다? 2차 특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 합니까? 책임만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하던 사람 그만두고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집니까? 모순이잖아요. 검찰 없앤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특검은 뭐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통해서 법체계 작동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의견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모릅니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그 수사기관에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검사가 검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부 결재 받으면서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그대로 송치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송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부해가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검찰에서 일부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안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